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무이자로 사업비를 빌려주겠다. 그 비용 어디로 가냐? 공사비에다 들어간다. 벼랑 끝에서 협상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벼랑 끝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벼랑 끝에 누가 서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힘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반대죠. 협상의 포인트는 평당 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안녕하세요. 오늘 8시 반까지죠. 아마 2달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정비사업 개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아마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 추정 분담금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공사비 검증입니다. 공사비 검증 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공사비 하면 우리가 뭐냐 평당 얼마 이 정도 개념만 알면 좋고 요즘에 많이 올랐더라. 어디 성동구 성수동 보니까 800 얼마더라. 또 어디는 또 590 싸더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까지는 사실은 쉽습니다. 쉬운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건축을 전공하고 건설사에 좀 다니면서 현장을 또 아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아실 거고 그래서 오늘은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드릴 건데 되도록이면은 좀 이해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공사비 검증제도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달 전에 제가 그 정비사업 개론을 얘기하면서 그때 조금 설명을 드렸던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를 좀 어떤 개념이라는 거 알아야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한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림은 아마 2달 전에 제가 개요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 드릴 거고 자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분담금이 뭘까? 분담금은 정비 사업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분담금 이퀄 정비 사업비. 그래서 분담금 실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를 말한다. 이거를 저번한테 이제 나누는 거죠. 얼마 없이 나누겠죠. 자, 나누기 때문에 분담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사비를 적게, 공사비 외에도 설계비, 감리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 50개 항목 이상의 사업비 항목들이 있죠. 다 공사비로 그냥 우리가 한번 간주를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순수 공사비, 시공자, 건설회사한테 주는 공사비 비중은 80% 이상입니다. 정비사업비를 하면은 연면적 평당 요즘에 하면 거의 900, 1000만 원까지 다 넘어가죠. 요즘에 정비사업비를 얘기하면 그 중에 공사비가 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공사한테 주는 공사비가. 자 여기서 분담금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 더 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담금이라는 이 세 글자 단어는 도시정비법에 없어요. 이런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청산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법 92조의 비용 부담의 원칙. 조합원들이 이제 비용을 부담하죠. 어떻게 부담하냐? 정비사업비 사업시행자, 통상 조합이죠. 조합이 부담하는데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이죠. 어떤 다른 시공자가 시행 방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조합은 이제 조합 정관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분담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는 시행 규정에 따라서 토지인 소유자가 나눠서 부담을 하겠죠. 그리고 93조 이 비용 조달은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하냐?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는 누가 낸다?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낸다. 누구도 대신 내주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얘기도 아마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제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땅 100평에 건물 100평을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이 집을 철거를 해서 새 집을 지으려고 구청에 갔더니 200평까지 질 수 있다고 합니다. 2종 일반 주거에서 200평까지 질 수 있다고 해서 자, 요거를 집을 지으려면 건축업체를 찾아가야겠죠. 건축업체한테 물어봤더니 5억을 달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건축업자는 5억에 설계부터 해가지고 턴키로 다 해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200평을 제가 새로 짓는데 5억이 듭니다. 5억 누가 내죠? 제가 내죠. 왜? 내가 건축주니까.
그런데 200평이 다 필요 없고 나는 140평만 있으면 되겠다. 60평은 남한테 팔아줘. 이거 뭐예요? 일반 분양. 내가 들어가는 140평 조합원 분양.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5억 정비사업비. 이렇게 이 공식입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을 60평은 안 하고 내가 200평 다 들어가서 살 거야 라고 하면 나는 한 명이지만 조합원이라고 보죠. 토지 소유자 조합원이에요. 내가 내는 돈은 5억이죠. 하나도 안 파니까. 자, 내 거니까. 요게 분담금.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고스란히 내가 다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분담금이에요. 그런데 60평을 팔라고 이제 중개사무소 사장님한테 이제 상담을 했더니 2억에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140평 들어가는 때 내가 드는 돈은 뻔하게 나오죠. 건축업자한테 5억 주고 2억은 팔아서 수입으로 되니까 얼마? 3억만 있으면 140평 들어가죠. 이게 뭐다? 분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그림에서 그때 강조한 게 일반 분양가가 만약에 이게 2억으로 팔기로 했는데 3억에 팔았다.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140평 들어갈 때 내가 내는 돈 아까 3억이었죠? 2억으로 줄어들죠. 왜? 아까 건축업자한테 5억 준다고 그랬고 5억에서 요거 빼면 내 분담금이니까 내가 내는 부담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저번하고 이제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건축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자재 파동이 나서 5억 가지고 못 짓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분명히 자재 파동이나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 돈 올려주기로 했고 특히나 지금 건축 허가가 늦게 나가지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 건축비 상승분은 받아야겠습니다 해서 6억을 달라고 했을 때 원래 5억에 계약을 했는데 자 계약서 보니까 6억 줘야 돼. 1억 더 주죠. 그럼 140평 들어갈 때 그 1억 더 올려주는 돈이 고스란히 부담을 제가 또 하게 되죠. 자, 요 원리 때문에 공사비 올라가면 올라간 금액만큼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죠. 분담금이 올라가고 혹시라도 공사비가 올라갔지만 일반 분양분이 그 이상으로도 올라갔다. 그러면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적어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140평에 들어가는 요 조합원 분양분이죠. 이 조합원 분양분은 가격이 의미가 없다. 이게 평당 1,000이면 어떻고 2,000이면 어떻습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내가 내는 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서 분담금을 적게 하자. 그건 사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면은 내 부담이 늘어난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요까지 이제 기초를 아시고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 공사비.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시공자가 1억을 올려달랬다, 5천 올려달랬다. 그 경우에 우리는 그만큼의 주머니에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가장 고민이고 그걸 초점으로 좀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그때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냥 그때는 간단하게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가 평당 1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은 조합원당 얼마? 700만 원 내시면 돼요. 물론 이게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요 샘플은 뭐 제가 이제 그래도 많은 사업을 관리를 해보고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그 사업장의 대지 계략적인 평균을 내본 건데요. 대지 5만 제곱미터, 조합원 1,000세대, 그러니까 조합원당 대지 지분은 한 50제곱미터 정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적률 보통 재건축 300% 다 받을 수 있죠. 물론 그중에 임대도 포함해서 300% 받습니다. 그럼 분양 면적이 얼마가 될까요? 대지 면적 5만 제곱미터에 300%를 곱하면요. 지상 연면적이 나오죠. 자, 용적률이라는 거는 이제 저번 한번 공부를 하셨으니까 알죠.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은 지상 연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상 연면적하고는 분양 면적하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분양 면적은 5만 제곱미터의 3배, 15만 제곱미터. 근데 우리가 공사비를 얘기할 때는 분양 면적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공사비를 시공사하고 공사비 협상하는데 야, 분양 면적이 얼마인데 평당 얼마 할 거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시공자는 공사하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공사하는 전체 면적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용적률로 올라가는 지상 면적 말고 지하 면적도 필요합니다. 그 지하 면적을 제가 쭉 샘플을 가지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지상 면적의 한 60% 정도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15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23만 제곱미터. 왜? 15만 제곱미터 곱하기 1.6. 통상 일반 사람들은 야, 지하 주차장 해봐야 2층이나 3층 파고 지상 아파트는 35층까지 가는데 야, 지하 면적이 그렇게 클 리가 없지 않냐? 있습니다. 왜? 지하 주차장은 통으로 파죠. 단지 전체로. 그래서 지하 면적은 지상의 60% 이상이 되고요. 강남 서초권에 최근에 아파트 들어가는 데는 주차 대수가 거의 세대당 1.7대, 1.8대, 2.0대까지 올라가요. 거기는 지상 면적의 70%, 80%까지 올라갑니다. 지하 면적이. 그러면 연면적이 크겠죠.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자, 평당 700만 원 하면은 총공사비 4,870억 나와요. 세대당 4.87억이에요. 이걸 곱하면. 자, 조합원이 일반 분양 하나도 안 하고 신축된 건물 내가 다 가져가겠다. 아까 그림에서 200평 짓는 거에서 60평 남한테 안 팔고 내가 다 들어가 살 거야. 같은 개념으로 했을 경우에 한 명당 4.87억 내시면 돼요. 그냥. 근데 여기서 시공자가 평당 1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다. 평당. 그러면 간단하게 곱하면 됩니다. 평당 10만 원에다가 요 계산하면 70억 나오거든요. 조합은 1000명이죠.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보통 평균적인 샘플이더라고요. 어떤 용적률이 좀 낮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가죠. 또 안 그런 데는 뭐 용적률이 더 높다 그러면 이게 600만 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상 700만 원 이상이다. 시공사가 평당 10만 원 올려달라면. 재개발은 좀 달라요. 재개발은 똑같은 5만 제곱미터의 조합원은 좀 많습니다. 적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이. 여기는 600세대 정도 된다 하면은 대신 용적률도 300%까지 안 가고 250 정도 전후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샘플링 해가지고 했더니 여기는 시공자가 평당 1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조합원 한 명당 1000만 원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20만 원 올려달라 한다. 그러면 조합원당 2천만 원 내야 된다. 이런 정도로 공사비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비 사업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시죠. 자, 이러한 이 공사비 뭐 우리가 아까 정비 사업비 전체에 따지면 50개 이상 된다고 그랬죠. 항목이. 자, 개수는 50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만약에 조합원 이집이 금융비용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게 비중이 조금 낮아지겠지만 요즘에 금융비용은 다 빼놓죠.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80% 정도 차지한다. 그리고 보면은 이 공사비는 계약서에 보면 거의 다 사업 지체에 대한 물가상승분은 무조건 다 100% 반영되게 돼 있고 특히 공사 변경분에 대해서는 또 계속 반영이 됩니다. 저희 한국부동산원에서 1년에 관리처분 검증하는 건수가 약 70건 정도가 됩니다. 70건 정도 중에서 반 이상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 변경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30건 검증 들어오면 30건은 정상적으로 쭉 들어오죠. 또 30건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30건 이상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모든 사업은 다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계획 변경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자재가 달라지고 계획이 달라지면 그러면은 뭐 사람의 욕심상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더 나쁘게는 안 하죠. 더 좋고 더 비싼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특화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공사비 올라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공사비에 대한 구성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급공사비 보통 평당 700, 600, 800 이렇게 얘기하는 공사비인데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원가입니다. 평당 700만 원을 공사비를 줬다. 그중에 400만 원 이상, 450만 원 이상은 건설 현장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러면 자재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노무비, 인건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기타 관리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공종별로 또 나눠보면 토목건축, 기계설비, 전기통신 뭐 이런 항목들을 쭉 나눌 수가 있어요.
요게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타 원가, 뭐 모델하우스 줘야 되고 모델하우스 운영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제방 경비들이 있습니다. 요까지를 매출 원가로 우리가 잡습니다. 시공사들은.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약 4.5% 전후 수준을 일반 관리비 판매비로 잡습니다. 우리 집만 짓는데 우리 집만 짓는 돈만 필요한 거 아니냐? 그건 아니죠. 자, 한 개 회사가 여러 건설 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뭐 기획실, 인사, 뭐 각종 계약 부서 다 그런 부서들이 모든 현장을 컨트롤 타워로 해서 만들고 나가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 그리고 기타 영업의 비용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놓고 원가를 볼 때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그 세전, 세후 비용이 또 추가로 있지만 그걸 생략하고 나머지는 이윤이 남는데 이윤은 회사마다 많이 달라요.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달리고 어떤 또 시기마다 다르죠. 최근 시공사들은 경상이익률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도 내용에서. 어떨 때는 이익률이 뭐 7%, 8%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윤을 잡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도급공사비에서 시공사들은 자,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시공사는 건설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현장에 들어가는 거 각종 자재, 그다음에 하도 업체들에 대해서 계약 관리하고 특히 수량 단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원가가 얼마 들어가고 일반 관리비 들어가고 특히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리스크 비용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만들어냅니다. 이거를 사업 수지를 잘못 계산했다가는 시공사 또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하고 특히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운영하는 시공사들은 거의 대부분 그룹사입니다. 그룹 계열사. 그래서 경영이나 관리 쪽에서는 국내에서 뭐 탁월한 탑 클래스의 그런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현장 원가부터 해가지고 전체 프로젝트 원가 관리를 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건설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협력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원청 조합한테 부도 났으니까 그 비용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본인 책임져야지. 부도 안 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부도난 업체는 아예 협력업체를 뽑지도 않아야 되죠.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 삼성, 뭐 DL 뭐 많은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이 그 협력업체, 뭐 토목건축, 기계설비 많은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협력업체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심사를 통해서 협력업체가 등록이 되면 그 등록된 업체 중에서 입찰이나 각종 협의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그 등록업체, 협력업체 등록된 업체들이 어떤 걸 많이 볼까요? 뭐 재무구조도 보고 기술력도 보고 협조도도 보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왜? 잘못된 업체를 협력업체를 뽑았다가는 본인이 실수를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리스크 관리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약 시기에 따라서 자재가가 상승했다가 낮아집니다. 참고로 우리가 TV 가격 있죠. 우리가 소비자들은 TV 가격은 똑같죠. 1년 내내 비슷하죠. 근데 도매 쪽의 TV는 어제 가격 다르고 오늘 가격 다르고 다릅니다. 내일 다르고 TV 하나가 냉장고도 마찬가지일 뿐더러 그러면 쌀 때 TV를 많이 사놨다가 한 달 후에 TV 가격이 팍 올랐어요. 그럼 그때 파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을 수 있는 거죠. 시공사도 약간 유사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자재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올라 있어서 시공사들이 경영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돈 올려달라고 했는데 계약서를 딱 보니까 올려줄 수 있는 거는 물가 상승분밖에 없죠. 우리는 그 이상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그거 외에 올려달라. 근데 그건 시공사 책임이지 조합원한테 손 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이런 관리 쪽을 철저히 한다. 특히 미분양 시에 어떻게 하고 계약서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은 자기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분양이 나면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 아니다. 조합 책임이죠. 사업 시행자. 그런 것들 명시를 다 하고 물가 상승 반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착공 분양 시기를 못을 박습니다. 만약에 착공 시기가 조금만 늘어나면 무조건 다 물가 상승분 반영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사항이고 그래서 시공사들은 이런 원가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운영 책임을 가지고 공사비를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제일 걱정이 저희도 이제 걱정이 이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인데요. 우리 통계청 들어가시면요 건설 공사비 지수 누구나 받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받아보고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프로. 2014년 12월을 지수를 100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원래 지수 관리할 때 특정 시점을 100으로 보고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거든요. 2021년 초에 이미 150 가까이 다 올랐어요. 149점 얼마였습니다. 그리고 7월 현재 150. 그러니까 15년도 1월 달이 100이었으면은 지금 1.5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여기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떨까요? 이만큼 올랐을까요? 절대 이만큼 오르진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그림에서는 이제 안 그려왔는데 현재 지수는 112 정도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같은 시기 기준점인 100으로 봤을 때 기준점 이때는 100은 아니었고요. 지수마다 기준점을 좀 달리 연도를 정하는데 이때는 한 95 정도.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공사비 지수가 4배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합도 힘들고 시공사들도 편하진 않아요. 이미 계약된 농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물가상승분 요구 외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여기에 뭐 자금 위기까지 뭐 계속 거론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서로 간에.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도 이제 요즘에 오프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다녀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 공사비를 얼마 책정을 했다 쭉 보이거든요. 보이면 어디는 공사비를 850으로 한 데도 있고 어디는 650으로 한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공사비 책정이니까 그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정비사업비를 책정하고 추정분담금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이 추정분담금이 적정하냐, 적정 범위에 들어오냐를 이제 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이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그래서 같은 지역에 뭐 최근에는 이제 강동구나 이런 쪽에 좀 많이 했는데 같은 지역에 뭐 3개 사업장인데 어디는 800, 어디는 650.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안 맞죠. 안 맞으니까 800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품질이나 상품을 봅니다. 상품을 봤을 때 여기는 상품을 봤을 때 충분히 이 가격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고 650으로 왔는데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평당 650인데 거기가 이제 그 상업지 재개발이었거든요. 층수도 35층이 아니라 45층이 넘어갑니다. 넘어간 데다가 조감도를 봤더니 그냥 일반 아파트 구조가 아니고 커튼월, 보통 커튼월 하면은 오피스 빌딩 뭐 유리로 이렇게 한 거 있죠. 이쁘죠. 아무래도 비싸 보이죠. 또 타워 팰리스도 일부 커튼월이 있고 그다음에 갤러리아 포레 같은 경우에 성동구에 거긴 완전 커튼월로 돼 있고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에서 쭉 가다 보면은 이촌동에 첼리투스라고 있죠. 2개 동인데 가운데 이제 다리 브릿지가 하나 연결되어 있는 그게 60몇 층짜리입니다. 재건축 사업장인데 고단지도 50% 이상 커튼롤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650 들어간 건 X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거든요. 한 20에서 40%까지 올라가야 돼요. 공사비가. 그런 품질을 보면서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사업장을 딱 봤을 때 공사비 수준을 계략적으로 처음에는 설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봐야 됩니다. 그 적정 수준을 보는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드는데 몇 가지는 이제 한번 우리가 유의 있게 보실 항목들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평당 600인데 저쪽은 580이야. 비슷한 구역인데 왜 우리는 20만 원이 비싸냐 이런 게 민원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2개 단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본 항목들 중에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어요. 지상 면적 비율.
주차 대수. 아까 강남 서초 쪽에 지하 면적이 크다고 그랬죠. 보통 요즘에 나오는 게. 저번에 그 말씀 드렸나? 반포주공 1단지 1, 2, 4지구 2019년도에 시공사 선정 설계 면적표를 봤더니 지상 70만 제곱미터, 지하 71만 제곱미터, 지하를 더 크게 팝니다. 이런 현장 같으면 공사비가 어떨까요? 공사비, 우리는 단가만 보잖아요. 총액은 구분이 안 되니까. 단가를 보면 낮아요. 근데 총액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총액으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단가를 보는 건데, 단가만 보지 마시고 서로 조건을 한번 보시면 돼요. 아, 저쪽이 보니까 지하 주차장 면적이 더 많네. 그러면 지상보다는 지하가 단가가, 공사비 단가가 쌉니다. 그럼 평균하면 당연히 단가는 더 싸겠죠. 우리는 600, 저기는 580, 맞는 금액이에요. 우리도 만약에 지하를 더 팔면 우리도 똑같이 580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비교점으로 해서 굳이 불필요한 그렇게 그냥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형 구성상 소형 평형. 예를 들어서 우리는 조합원들이 24평 플러스 뭐 15평짜리를 원한다. 뭐 이런 거 있죠. 1+1을 원하는 조합원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시던 게 45평, 50평 분들이 두 채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소형평이 많이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비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 벽체 하나라도 더 들어가고요. 싱크대 하나 개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면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수량에 대한 문제는 수량.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외관 특화하면은 좋죠. 뭐 봐도 비싸 보이는데 벌써. 근데 이거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상품성을 만들 때 하는 거지. 그냥 여기는 우리 빌딩을 정말 오피스 빌딩처럼 만들자.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초고층 49층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아져 가지고요. 옛날에는 25층에서 35층 올라갈 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더 1층 벽체 두께가 1m가 넘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많이 들었죠.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져서 35층에서 40층까지 올라가는 데는 크게 단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49에서 50층을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현재 그 인허가상 뭐 예를 들어서 풍동 실험 때문에 별도의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50층을 다는 순간 피난층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비교 포인트고요. 분양대금 수급 조건, 공사비 회수 조건, 계약사 시공사하고 계약 협의할 때 만약에 그 시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 분양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떨 때는 2개월 아니면 뭐 6개월. 근데 조합에서는 야,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하자. 라고 한다 그러면 시공사는 공사비에 그걸 무조건 반영해 놓죠. 네. 캐시플로우를 쫙 짜면요, 금융비용으로 다 반영이 되거든요. 특히 이런 경우 있습니다. 지불 조건, 뭐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두 개를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요, 우리가 분양을 하잖아요. 분양하면 다들 아시죠? 계약금 10% 내죠. 중도금 10%씩 6번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금 30% 내면 딱 100% 나옵니다. 그렇게 돈을 냅니다. 조합원도 통상 그렇게 내고, 그리고 뭐 수주 경쟁이 많아져 가지고 시공사가 그런 얘기 합니다. 자, 우리는 조합원 분담금을 준공 때 일시에 받는 것 쪽으로 하게 해주겠습니다. 대신 그 비용을 어디다 반영하죠? 공사비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는데 시공사는 공사를 어떻게 하냐? 처음에 조금 들어가죠. 뭐 가설 자재하고 펜스 치고 하니까 뭐 2~3%밖에 안 들어가다가 점점점 골조가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하고, 이제 마무리 공사하고 마감할 땐 이 정도로 이제 낮게 공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분양은 통상 착공하고 한 넉 달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는 요 앞에 10%씩 나오는 돈 가지고는 공사비 충당을 못 합니다. 시공사는 그 돈은 자기가 차입을 하든 자기 돈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담하는 거는 이자를 수반하죠. 그 돈 어디로 갈까요? 다 공사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캐시플로어상의 금융 차이도 공사비에 다 반영이 되고 원가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야, 우리는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예를 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분양금 받아가지고 공사비에 충당을 하죠. 시공사 주잖아요, 통상. 근데 분양을 후분양을 하니까 시공사들은 이만큼 할 때까지 공사비를 마무리 단계 할 때까지 한 푼도 못 받고 이걸 다 조달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공사비 올라가고 그 비용 자체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면 한 7에서 10%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10%라고 한다면 평당 700만 원짜리 공사비가 77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후분양, 선분양 얘기가 딱 그런 거예요. 요게. 여기서 이만큼 앞에서 자 70%를 분양금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줘야 되는데 공사비로 못 주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는 반영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공사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 저번에 이제 개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공 재개발 조합 방식, 공공 방식, 조합 방식, 신탁 방식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간단히 비교를 했었죠. 그중에 공공 방식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싸다고 그랬죠. 왜 싸냐를 그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공공에서 시공자를 뽑았어요. 뭐 A라는 시공사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공공은 A한테 공사 대금을 분양금 들어오면 줄게가 아니고 기성 공사 한 대로 줍니다. 그럼 시공사는 공사 한 대로 받기 때문에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 조달 비용을 들을 필요가 없죠. 공사비가 이만큼 싸집니다. 아까 그 비용이 뭐 7에서 10%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사비가 7에서 10% 더 낮은 겁니다. 평당 700만 원짜리라면은 620, 30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같은 품질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비교 대상이 됩니다. 집안 여건, 대지 경계 공공시설. 만약에 이제 한강 옆에 있는 대규모 단지다. 그러면 터파기 공사하고 흠화기 공사할 때 당연히 수압에 대해 견디는 그런 공사비를 해야 되죠. 차수표 공사를. 공사비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지나간다. 거기에 따라서 보강 공사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들어가고요. 뭐 예전에 잠실 주공 단지들 그 공사비 검토를 쭉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공사비 검증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잠실 주공 4개 단지 중에서 1개 단지 전문 관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때 한국감정원에서. 그래서 시공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까 해가지고 거기가 옆에는 한강이었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들어가고 학교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 면적 테두리에서 앙카를 다 박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돈 자체가 평당으로 한 7만 원 정도가 차지하겠다. 이 정도까지 예측한 적이 있어서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뭐 계약에 따라서 시공자가 무이자로 사업비를 빌려주겠다. 그 비용 어디로 가냐? 공사비에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옆 단지하고 공사비 차이 나는 것들은 기본 요 정도 항목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건설회사하고 공사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시공사들 삼성, 현대, DL, 포스코, GS, 대우,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 SK 에코플랜트, LG 현산. 이게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2023년 도급 순입니다. 그 밑에 호반비 있고 DL 건설, 한화 이렇게 쭉 있는데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요 정도 그룹입니다. 물론 호반이라고 안 하는 거 아니고 뭐 DL 건설, 대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의 다 위쪽에서 다 경쟁을 해서 합니다. 아래쪽은 왜 안 할까요? 힘들거든요. 위에는 특징이 뭐다? 거의 다 그룹 계열사.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자금 조달력이 큽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업체들이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질 못하죠. 이 업체들이 한다. 문제는 이런 데 있는 거죠. 시공사가 8개에서 10개 회사가 이 업계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조합은 전국에 몇 개? 사업 추진하는데 2,000개가 넘죠. 2,000개 대 10 하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독과점 시장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시공자는 정비사업 업계 전체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 그룹이자 독과점
대상인 최고의 파워를 갖고 있는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랑 누가 싸워야 되냐? 조합이 싸워야 되죠.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비 검증 제도가 그런 이유 때문에 탄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최고의 파트너로 생각해야죠. 예, 가장 최고의 능력자라고 했잖아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최고의 적이 되는 거고, 자,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내용, 건설 회사의 내용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건설회사, 조합 서로 대칭점에 있기도 하고 동반자이기도 한데 둘 조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시공사는 본인의 회사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한다. 요거는 충돌점이죠. 그래서 시공사한테 야 너네들이 조합을 위해서 일해야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서 공사비 검증 제도가 나왔는데 저번에 설명드렸던 내용 같이 겹쳐서 얘기 드리면요. 공사비 검증은 공사비로 인한 분쟁과 시공사 폭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련 규정은 법 29조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의 필요성 저번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2,000개가 넘고 시공사는 그래봐야 10개 많을 때는 12개가 될 수도 있고 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독과점 상황에서 힘이 많으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 반대죠. 여기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데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0개사밖에 없다 그러면 이 10개사들은 담당 과장급, 부장급 전화해서 전화 딱 돌리고 10번만 전화하면 되죠. 9번만 본인 빼고 9번만 전화해서 다 받으면 언제 모입시다 그러면 모일 수 있는 데입니다. 몇백 개라서 강당에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식당 하나에 모일 수도 있어요. 조그만 회의실에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10개사들은 서로 안 친했으면 좋겠어. 조합 입장에서는. 근데 같은 동종 업계죠. 그리고 수주전 들어가면 정말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동종 업계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한국감정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한 10여 년간은 건설회사에서 있었어요.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 건설회사 중에서 한 군데에 제가 다니고 있었고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담당자였습니다. 사업관리 총괄과 원가관리를 했거든요. 자,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수주전 나가면 엄청 상대방하고 싸웁니다. 욕도 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죠. 그렇지만 돌아오고 저희가 졌어. 기분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안 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도림동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컨소시엄이고 그 다음에 이천동에 대해서는 서로 수주전으로 맞붙었어요. 이쪽 팀은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고 저쪽 팀은 서로 저녁 먹고 술 먹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했냐면 우리 회사의 이익 극대화를 왜? 저는 우리 회사에서 월급 받지 누가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위에서 일을 합니다.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볼 때 저희가 제가 옛날에 건설사 다닐 때 A라는 조합과 이제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해 놨어요. 조합 설립 인가 때 이미 시공사 선정돼 있었고 하다 보면 사업은 무조건 늘어집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지고 우리가 조합 특징은 목표 일정을 잡지 그냥 예상 일정을 잡진 않아요. 사업 관리할 때. 왜? 목표 일정을 잡아놔야 그나마 한두 달 더 빨리 가지. 목표 일정 잡고 근데 하필이면 목표 일정 가지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해요. 자, 그러면 언제 착공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까지 착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얘기는 공사비 인상 조건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 물가 상승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재개발 재건축, 물론 소규모 가로택이나 소규모는 작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되면 무조건 설계 변경 다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증액 요인은 발생하죠. 그래서 그때에 저는 조합하고 협상 담당자로 들어가죠. 일개 대리가. 여긴 조합장님하고 총무이사님이 나오는데 일개 대리가 갑니다. 제가 담당이었으니까. 근데 공사비 협상, 야 이게 몇 천억 협상하는데 일개 네가 담당이 오면 안 되고 윗사람 데리고 와. 제가 데리고 갈까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바쁜데요. 일정이 안 맞습니다. 저한테 얘기하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딱 나면 조합에서는 저한테 빨리 물가 상승분 오고 너네 받고 싶은 금액 갖고 와라고 합니다. 갖고 갈까요? 제가 절대 안 갖고 갑니다. 저는 실제 그랬습니다. 갖고 가면 저한테 불리하고 윗사람 데려가면 불리합니다. 협상 A하고 B가 협상하는데 자 A 측 그룹하고 B 측 그룹이 있잖아요. 협상에서 A가 이겼어. B는 기분 나쁘죠. A 측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잘했다고 하는 거고 B 측의 사람들은 다 못했다고 하겠죠. 저는 A 측 사람이었으니까 또.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안 들어주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죠. 협상에서. 협상은 뭐 최근에는 뭐 벼랑 끝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벼랑 끝까지 가기 전에 최대한 벼랑 끝에 누가 서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벼랑 끝에 서 있으면 제가 불리하니까 나쁜 패를 꺼낼 수밖에 없어요. 불리한 패를. 그래서 저는 안 갖다 주고 윗사람 절대 안 데리고 옵니다. 그럼 조합장님 어떻게 하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온다고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죠. 쳐들어오면 없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출장 갔다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해놓고 아까 얘기했죠. 5페이지 갖고 가서 옆단지 평당 750, 옆단지 750, 우리는 760만 받겠습니다. 양심적입니다. 이 정도면. 이렇게 갖고 가죠. 그러면 조합장님은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지 않냐. 어떻게 공사비가 평당 60만 원이 오르냐. 이건 인정 못한다. 60만 원은 얼마라고 했죠? 재개발해서 6천만 원입니다. 싸웁니다. 저한테 욕도 해요. 뭐 일개 대리가 뭐 밑사람 뭐라고 그래. 본부장급 사장 나오라 이렇게 하죠. 아까 얘기했죠. 절대 안 데려가고 안 만나게 해준다고. 그래 놓고 이제 조합장님은 사실은 뻔히 알아요. 뭘 아실까요? 이 업계 조합장님도 뭐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옆구옆 보면은 힘들게 협상을 했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 평당 공사비 10만 원, 5만 원. 협상의 포인트는 평당 10만 원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것도 알아요. 왜? 이미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경우에 자, 그러면 까놓고 얘기해서 야, 그러면 745로 좀 맞춰 줘. 가능하지 않냐? 너랑 나랑만 얘기하자.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될까요? 안 되죠. 조합원들이 어떻게 인정해요? 그래서 협상단을 만듭니다. 싸우는 모습을 조합원이 다 봐요. 뭐 나중에 시공사를 자르겠다, 계약 해지겠다, 여기까지 와요. 자, 벼랑 끝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협상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듭을 짓고 나면 자, 한쪽에선 조합원들이 정말 저 고생을 해가지고 시공사 제시한 거에 11만 원을 깎았어. 그래도 선방했네.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시공사가 불리한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시공사가 불리했겠죠. 시공사는 그 만 원, 2만 원이 어디로 간다? 경상 이익률로 가고 조합은 그 만 원, 2만 원이 조합원 분담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둘 간의 전문성 차이와 특히 협상의 전문성 차이, 그리고 또 조합은 이런 판단도 해요. 야, 그러면 적산 한번 받아보자. 우리나라 적산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많지만 원가협회나 물가협회라는 건 협회가 아니고 실제 물가협회라는 회사입니다. 또 협회에 또 원가협회에 들어가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 업체들은 뭘 하죠? 보통 그 공공 발주한 공사에 예가를 만든 거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적산 가지고 자, 적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걸 판단해가지고 시공사하고 싸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적산 기간만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돈만 몇 억 갖다 줘야 되는 거고. 물론 그 적산을 보고 조합에서 그걸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고 한다고 그러면 되지만 그걸 가지고 시공사한테 싸울 수 있는 만한 힘은 없어요. 그만큼 과정만 더 늘어놓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나온 게 공사비 검증 제도가 나왔고, 제도의 구체적인 취지는 조합의 전문성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고, 조합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시공사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경우에도 객관성을 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그 투명성을 불어주겠다,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부터 의무화가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년, 3년 이렇게 이상 쭉 해온 결과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그 뿌듯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전처럼 공사비 10만 원, 20만 원 올려주세요 하면서 종이 5장 갖고 오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는 시공사가 공사비 검증을 대비하기 때문에 자료를 다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투명해졌고 그나마 객관화 근거 자료 제출이 일반화됐다. 그 다음에 객관적 공사비 증액 근거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협상단 만들어가지고 계약을 해지한 해 만에 그러면서 그냥 극단적으로 가죠. 이게 잘못 삐끗하면은 6개월, 1년 동안은 사업이 또 서버려요.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과다 공사비 증액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해보니 이따 사례가 나올 건데 검증을 해보니까 야 이러이러한 거는 만도 안 되게 넣는 게 견적에 넣네. 이건 견적에서 빼줘야지.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 뭐 지금 검증하는 과정은 좀 다르겠지만 초창기 19년, 20년도의 검증 결과로 따지면 증액 요청 금액의 한 25% 정도는 감액이 됐습니다. 다. 시공사는 다 인정을 했고요. 자, 검증 대상을 보겠습니다. 검증 대상은 공사비 증액 요청 금액이 10% 이상이다. 그러면 검증 대상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뺍니다. 그러니까 11%가 올랐습니다. 그럼 10% 넘어갔으니까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공사 기준일로부터 생산자 물가 지수 보니까 5%가 올랐어요. 그러면 11% 빼기 5% 하니까 6%가 되죠. 6%만 올린 거예요. 이거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판단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뽑았다. 서울은 종전에 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뽑았죠. 서울시 조례로. 지금은 이제 조례 개정이 돼서 뽑을 수는 있지만 그때는 5% 이상만 올라도 검증 의무 대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의무가 뭐다. 그리고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요. 공사비 검증은 사업 시행자, 조합이 시행자라면 조합이 검증기관. 검증기관은 현재까지는 한국부동산원밖에 없고요. 3월부터 서울의 경우에는 뭐 서울도시공사, SH공사가 이제 공사비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서울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검증 시작은 안 했고 SH가 아마 SH가 시작을 하게 되면 검증 기관은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한국부동산원 또는 SH공사 이렇게 될 겁니다. 서울 경우에 의뢰를 하면 저희는 의뢰한 내용에 대해서 검증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 의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의뢰하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검증 의뢰에 필요한 서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는 한 80%는 시용자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 시행자가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이게 의뢰가 완료가 돼야 그때부터 저희는 업무를 시작하고요. 하나씩 보시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서를 받았는데 검증에 필요한 도서가 안 들어오면은 접수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검증 기관에 카운터도 안 되고 일도 안 하죠. 저희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합에서는 저희한테 민원을 걸었습니다. 야, 검증 신청한 지가 넉 달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냐. 시공사한테 물어봤더니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 잡고 안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19년도 2000년 초에 이런 민원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제가 처장이었으니까 그때는 정비처장이었고 저희 부장한테 이제 물어보죠. 야, 뭐냐 그랬더니 서류가 들어와야 검증을 하죠. 딸랑 공문 하나 와놓고,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서류가 시공사로부터 갔을 텐데 저희는 안 받았거든. 근데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조합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의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검증을 해서 조합으로 통보를 하면 조합은 총회의 검증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검증 결과에 따라서 계약 체결하실 필요는 없고요. 검증 결과 1,000억 원 요청을 했는데 800억 정도가 인정이 됐어요. 200억 감액. 그럼 조합에서는 검증 결과대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800억을 감액했지만 우리는 더 깎아서 790억에 계약을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검증 절차 기간, 이건 우리 내부적인 자료니까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검증 대상 금액이 1,000억 원 미만이다 한 경우에는 60일, 2달이면 끝납니다. 1,0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석 달 이내에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15에서 20건 정도의 공사비 검증을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작년에 일부 언론 신문사 보면은 부동산회에서 뭐 5달째 갖고 있다, 6달째 갖고 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서 저희가 좀 괜히 곤혹스러웠는데, 그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서류가 안 들어왔는데 조합에서는 인터뷰하면서 부동산원에서 야, 보낸 지가 넉 달인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라. 저희는 와야지 검증을 하지, 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요 금액 내로 합니다. 다만 조합에서 검증을 잠시 중단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빠지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빠집니다. 작년에 검증을 중단한 사례는 둔촌주공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시공사하고 협상 과정이 좀 필요했거든요. 검증 대상은 설계 도서 검증 공사비 증액이나 검증 요청한 공사 관련 내용 전체입니다. 참고로 검증 대상에 협의 대상과 조정 대상이 좀 있고, 작년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둔촌주공에서 공사비 검증 의뢰 금액이 1조 1천 얼마, 약 1조 1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증액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근데 한국 부동산에서 거의 대부분 검증을 안 해주고 한 10분의 1만 검증해준다고 해서 조합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야, 부동산에서 검증을 안 해주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고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걸려왔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입니다. 둔촌주공의 1조 1천억 중에서 저희가 쭉 보니까 1,600억에서 2천억 정도만 공사비에 해당하는 거지, 나머지 9천억에 대한 사항은 공사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내용 뜯어보니까 기공사한 물량이 있었습니다. 물량. 그리고 공사가 중단됐었죠. 그러면 앞에서 공사한 물량에 대한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자, 요게 한 3천억이 넘었어요. 요것만.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일반 분양을 못했죠. 그게 한 1년 반, 2년 이렇게 넘어갔죠. 그 일반 분양 총액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기타 각종 손실보상 이자, 이걸 합했더니 9천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해 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이자는 서로 금액은 나와 있어요. 왜? 공사 물량은 감리가 도장 찍은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가액은 이미 나와 있어요. 관리처분 총회에서 분양가액 총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미. 그러면 뭐만 정하면 되죠? 이자율만 서로 정하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자율을 정하는 기관은 아니죠. 저희는 검증을 하는 기관이지 합의 조정 결정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돌아가서 어떤 내용이냐면 협의대상과 조정 대상이 있는데 요 내용들은 공사비 검증에서 빠집니다. 물론 공사 원가하고 일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미한 경우에는 같이 포함해서 검증하고 포함시켜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빠진다. 작년에 이제 골치 아팠던 경우에는 하자보 수비 같은 거였어요. 자, 금융 이자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저희 뺍니다. 근데 하자보 수비 같은 경우 좀 애매하거든요. 시공자가 그 하자보 수비, 기존에 공사비가 1,000억일 때 하자보 수비를 예를 들어서 1.5나 3%를 잡았다고 치면은
이 금액 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것만큼 가져가야 된다, 비율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게 공사 계약서에 명확하게 하자 보수비를 몇 프로 한다고 나와 있으면 저희는 그거 다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앞에서 원가 당초에 잡을 때 3% 잡은 금액이 먼저 300억이었다, 100억이었다. 그 금액 자체가 공사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120억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저희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협의 영역입니다. 협의 영역. 하자 보수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란이 되는데 어쨌든 그 공사비는 그 공사비 검증 대상과 이런 조정 대상이 달리하고 조정 대상의 경우에는 조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검증 수수료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천억까지는 4,850만 원이 검증 수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100억까지는 500만 원 됩니다. 2천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억마다 한 500만 원씩 들어가면 됩니다. 100억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시공사들은 이건 조합이 부담하죠. 당연히. 시공사들은 공사비 검증을 위해서 몇 억 이상을 쓰죠. 왜? 적산 새로 하고 상당히 많은 용역을 발생시킵니다. 조합에서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공사비 검증 수수료는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5천만 원 보통 이내고 보통 예산을 다 잡아 놓으신다고 하면은 문제없이 집행하신 규모입니다. 왜? 공사비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억 공사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 협상에서 좀 그 협상 들어가는 공사매도 10억 이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출 서류를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가 좀 복잡한데요. 이 제출 서류가 모두 접수가 돼야 그때부터 검증 기간이 카운트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조합에서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정비업체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들은 공사비 내역이든가 물량산출서, 내역서 이런 것들은 시공사가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사업시행가 나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조합원 분양분, 일반 분양분, 물론 구분이 될 수 있죠. 구분돼서 조합 분양의 특화 항목들은 좀 따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만 빠지면은 전체적으로 견적을 못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대부분 80% 이상이 시공자 준비 사항이죠. 조합에서는 공문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 먼저 준비하시면 돼요. 신청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공사 검증 대상 금액, 시공사가 얼마 올려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그 날짜가 얼마고 공사 기준일이 언제다. 이게 중요합니다. 공사 기준일. 보통 계약서 보시면은 몇 월을 공사 착공 기준일로 해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변경 계약하고 본계약할 때도 당연히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준일을 명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는 설계사무소 쪽하고 이제 조합 정비업체 쪽에서 확인해서 사업 계획, 설계 도서를 보면 면접표가 있어요. 보통 A3를 보통 많이 뽑아서 보시죠. 그거 준비하시면 되고 조감도 다 있죠. 사업에. 그리고 사업 일정 변동, 특히 일정 변동에 대해서 좀 유의깊게 하셔야 되고요. 공사비 검증 제출 서류로서는 변동 내역을 하나의 표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정비업체 또는 조합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너무 걱정 안 하실 게 이 내용은 이미 저희가 전산표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양식을. 뭐 사례로 토목공사 같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토리판으로 이제 처음에 설계가 됐다가 CIP, SEW 이렇게 이제 바뀌죠. 거기다 다 바뀌어요. 토리판으로 하는 데는 없죠. 거의 재개발지원 측에서. 옛날에는 지하를 좀 적게 팠을 때는 토리판으로 흙막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 CIP 기본이죠. SW 해가지고 콘크리트 월을 만들고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 외에 이제 건축 쪽에서는 뭐 그 외부 창호, 뭐 요 현장에서는 KCC였고 어떤 데는 이제 뭐 LG 샤시 뭐 이렇게 유명하죠. 그다음에 이건도 있고.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거 있죠. 독일산 샤시 많이 씁니다. 또 저는 독일산 샤시가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국내산도 상당히 좋은데 그 외에도 설비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지금은 천장형 에어컨
무조건 거실에 무조건 하나 들어가죠. 안방에 들어가죠. 플러스로 하나씩 더 들어가죠. 그러면 배관이 달라집니다. 벽배관으로 그 냉매 배관 자체가 옛날에는 바닥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세우면 됐지만 지금은 벽배관으로 벽하고 천정 배관으로 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사비 증액 요인. 뭐 그 외에 보면은 뭐 철거에서는 옛날에는 성면이 없었는데 성면 조사를 하거든요. 사업 시행인가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디에서 성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승강기 특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사업비 중에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피난 사다리에 대해서 요즘에 피난 사다리 다 피난 사다리로 하시죠. 피난 공간보다는 피난 사다리가 훨씬 그 효율적 공간을 쓰기 때문에 뭐 국산 30만 원짜리부터 비싼 거 200만 원짜리까지 있더라고. 피난 사다리가 한 번도 평생 쓸 일이 없어야 되는 게 피난 사다리입니다. 불나야 쓰는 거죠. 대부분 다 또 외제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품목에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됩니다. 거의 다가 사업 시행 인가 때에 하고 본계약세 되면은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다 욕심이 나죠. 요즘에 최근 트렌드 같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옛날 아파트를 살면 저도 이제 옛날 아파트 30년 넘는 옛날 아파트 삽니다. 공기 정화기 당연히 사서 거실에 하나 놓고 안방에 놓고 거실은 크다는 건 놓고 안방에 하나 놓고 그다음에 근데 요즘에 어때요? 일체형으로 나오죠. 일체형. 거실 등 현관 등 일체형 정화기가 나온 상황이고 변기 보시면은 욕실 변기 보면은 뭐 우리는 옛날 변기죠. 상상이 안 가요. 지금 벽 일체형으로 배관 자체가 배관이 달라요. 요즘에 화장실은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실 한쪽에 옮겨도 될 만큼의 그런 설계를 합니다. 배관 자체.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사시면 위층에서 누수가 돼. 위층하고 협의해야 되죠. 아래층 공사해야 되니까. 위층 공사하든가.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배관 자체를 벽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저희 단지를 재건축할 건데 욕심은 안 낼 수가 없어요. 다 공사비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일정표 보통 총회하시면 사업 일정표 많이 만드시죠. 요거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규모별로 규모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작은 평형이 많아질수록 공사비는 비싸지고 설비 수량 자체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용 84 이하 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가세가 달라지죠. 또 원가에 먹는 부가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통상 전용 84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하면은 뭐 면세 이렇게 얘기하죠. 시공사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조합한테는 공급가만 받습니다. 부가세를 얹어 받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매입한 부가세 예를 들어 시공자는 협력업체나 자재를 받아가지고 집을 짓죠. 그때는 이 자재가 얘가 국민주택 규모에 들어갈 건지 초과에 들어갈 건지는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총액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들어가는 경우에는 조합한테 부가세를 안 받지만 원가에는 100% 이제 일부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원가 차이가 납니다. 단가 차이가. 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적표가 중요하고 세대수 중요합니다. 검증 제출 서류, 이건 뭐 인허가 서류는 당연히 저희한테 다 들어와야 되고요. 변경 서류 마찬가지고 입찰 제한 서류까지 조합에서는 무조건 관리해야죠. 옛날에 입찰 제한서 다 어떻게 관리도 안 돼가지고 없어지고 계약서만 남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고요. 입찰 제한 서류까지 그때에 없는 항목들 시공사가 해주겠다 한 거는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속기록, 총회 속기록, 계약서 변경 내역 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설계사들이 이제 고민할 게 면적 총괄표 배치도 조감도 인면도 특히 이제 이건 단위세대 유니트 평면인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확장 면적부터 해가지고 설비를 다 이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 배치도 시방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죠. 시방서 내용에서는 뭐 공사를 할 때 밸브를 어떻게 하겠다, 뭐 50파이 이하는 뭐 청동제를 쓰겠다 이런 내용들이 시방서에 다 들어갑니다. 특기 시방서, 기본 시방서 설계 속에서 만들고 특기 시방서는 시공자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들어와야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 현장 중에 하나 샘플인데 마감재
뭐 디지털 도어로, 당연히 디지털 도어로 카드키 지문 인식, 요즘 뭐 안면 홍채 인식, 사람의 요즘 아파트들이 점점 뭐 욕망의 끝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합니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우리가 집에 월패드만 하나 있으면 됐어요. 옛날에는 거기에 전화 오거나 누가 초인종 올리면 거기에 나오고 그걸로 문 열어주고 현관 문 열어, 그것만 있었죠. 요즘에는 우리 욕망이, 저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우리가 나가기 현관 나가기 딱 보면은 거기에 패드 하나에서 날씨 나오고 무상 갖고 가세요, 이런 게 나옵니다. 요즘에 공기청정기, 아까 얘기했죠. 이제는 현관 등 일체형도 나오고, 여기는 하츠를 많이 쓰니까 뭐 바닥, 자 상판, 주방 상판, 바닥 못 쓰죠. 요즘에는 엔지니어 스톤, 뭐 칸스톤 많이 들어봤죠. 현대에서 나오는 이게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비싸서 못 썼어요. 요즘에 재건축하면 다 이거 써요. 이것만 쓰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이태리제 압축 그거 대리석, 상판 이런 것도 비싸죠. 물 건너옵니다. 강남 서초 쪽에 가면은 이런 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런 거에는 단가. 그럼 시공사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제안하진 않죠. 당연히 앞에를 제안하죠. 엔지니어 스톤, 뭐 칸스톤, 보통 주방 상판, 뭐 인조 대리석 이렇게 해서 부르죠. 그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공법 설명서, 자재 마감 리스트 다 들어와야 됩니다. 이런 걸 다 보고 있고, 공사비에 반영됐을 경우 해당 자료, 근거 자료 제출해야 되고, 상세 사양서는 우리가 별도 서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오셔야 됩니다. 좀 어렵죠? 조합원들이 이걸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런 게 있다, 여기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략을 할게요. 뭐 자꾸 머리 아픈 것들은 이런 게 준비하는 게 있다. 하나, 원가 하나하나 다 공정별로 다 나와야 되고, 공사비 증액 내역, 공사비 수량 단가. 제가 제일 중요하시는 게 수량 단가입니다. 다 나와야 된다. 뭐 그다음에 증액 내역, 철근 같은 것들, 뭐 상부근, 하부근, 뭐 연결근,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복잡하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우리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 좀 어려워서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토목, 건축 토목. 우리가 뭐 아파트 질 때는 토목 공사는 아니고요. 건축 토공사입니다. 사실은 터파기 하죠. 기존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면은 뭐 재건축 같은 건 지하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지하 1층까지만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하 3층까지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고가면 파나요? 더 파야죠.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쭉 보니까 규모가 뭐 2만 평짜리 땅인데 견적서에 크람쉘로 흙을 퍼내겠다 이렇게. 크람쉘은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우물 바가지로 퍼 올리겠다. 땅을 파면 흙을 퍼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데 시공사 견적서 보니까 우물 바가지처럼 내려서 퍼서, 그럼 밑에서는 뭔가 장비가 싫겠죠. 우물 바가지에 끌어올려서 차에 실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원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자 밑에 이걸 들었다 놨다 하는 크레인 가격 나오죠. 그 다음에 밑에 장비가 또 들어오죠. 그리고 요 쉘이라는 건 그냥 우물 바가지 가격 나오죠. 이거랑 그냥 그 정도 면적이면 야 차가 들어오면 되잖아. 밑에 땅 좀 까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트럭에 담으면 되고. 원가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면적을 보니까 야 여기는 충분히 차량이 들어오는데 너네 크람쉘은 아니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요거는 원가를 다시 얘기합니다. 야 바꿔와서 하면 그때면 이런 금액이 감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데는 면적이 얼마냐, 그 다음에 통행이 가능하냐.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면적이 크면 거의 다 됩니다. 직상차가. 이런 사례가 있고, 거푸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푸집 아시죠? 콘크리트 칠려면은 틀이 있어야죠. 뭐 틀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아니고, 거푸집은 보통 우리가 원가를 감가상각하면 3번 이상은 씁니다. 3번. 그럼 원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쓰겠죠. 근데 요즘에 이런 경우에는 3번이 아니라 20번까지 쓸 수, 10번 이상 쓸 수 있는
유로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쓰면 되지 왜 이거를 분명히 시공사는 유로폼 쓸 거예요. 틀을. 그런데 굳이 거푸집을 올려놓은 것 같으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네 어차피 유로폼 쓸 거잖아. 그래서 이것도 감액 대상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사비 검증. 또 철근 보시면요. 여기는 매트 기초, 매트 복합이로 되어 있고 내수압 같으면 우리가 뭐 이거 자꾸 깊이 들어가면 재미가 없죠, 사실은. 철근을 보면요. 여기 이제 슬라브 뭐 이렇게 있으면 위에 박는 철근이 이제 상부근, 밑에가 하부근 이렇게 되는데 철근은 어디에 강하냐면요. 당기는 힘에 강합니다. 아니, 당기는 힘에 강하죠. 당겨도 안 끊어집니다. 콘크리트는 당기면 부서져요. 근데 철근이 어디에 약하냐? 압축은 약해. 콘크리트는 압축을 하면 다 견딥니다. 웬만한 거 다. 이렇게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서 무게가 오면은 밑에는 늘어나죠. 그럼 밑에 철근이 좀 더 많아야 되고 위에는 좀 적어야 되고 이런 거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천에 어디 사고 났죠? 무너진데 여기 이제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이제 거긴 보가 없고 무량판 구조로 해서 기둥 슬라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보가 이런 기준을 그 구조에서 힘을 받쳐줘야 되는데 보가 없다. 그러면 요 연결 부위의 철근을 여기가 힘을 닿는 부분하고 거기에 구조에 맞춰서 철근을 배근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철근이라는 것 자체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넣는다고 드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무너지는 데 있잖아요. 철근을 우리가 원하는 데는 전단 보강근을 넣으라고 했지 밑에 얘기는 안 했어요. 하부근을 만약에 엄청 많이 넣고 요 전단 보강근을 들 썼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커다란 인재 사고가 발생해요. 왜? 여기 하부근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빵 터지면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정량을 넣는 게 맞지. 왜 일정량을 넣으면은 문제가 생기면 서서히 기울면서 나중에 부서져요. 요게 우리가 구조를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공을 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위에 많이 하고 하부에 많이 치는데 여기는 내수압 슬라브하고 이제 같이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같으면은 내수압 슬라브는 뭐냐면 밑에 수압이 올라와. 그러면 원래는 위에서 내리는 힘 때문에 위에는 적게 아래는 많게 했는데 여기는 위에서 치고 올라오는 내수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설근 구조 설계를 따로 합니다. 여기는 또 매트이기 때문에 진해력이 상당히 있어요. 땅에 대한 튼튼해요. 그럼 매트로 공법이라도 밑에 콘크리트 다 타설을 하고 기초를 올리죠. 요때의 연결 부위. 그러면 우리는 구조 계산을 딱 보면은 필요한 경우만 있으면 돼요. 굳이 더 넣어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이제 뭐 네모 기둥이 있어요. 네모 기둥이 있으면 그냥 기둥이 아니고 그거를 단면을 딱 자르잖아요. 거기에 철망이 들어가고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철근과 철근 사이의 간격도 뭐 어떤 구조에서는 요 두 마디를 넘어야 되고 그리고 철근과 외부 콘크리트 요 경계 간격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너무 좁아진다. 그 기둥은 철거해야 되는 기둥이에요. 기둥을 철거한다는 건 뭐죠? 집을 부숴야 되는 거예요. 철거. 기둥 사이에 철근을 많이 넣었다 그러면 기둥하고 철근 콘크리트하고 이게 같이 통과를 하면서 잡아줘야 되는데 따로 놀죠. 그럼 그 기둥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조 계산을 하는데 뭐 저희가 구조 계산까지는 아닌데 설계대로 안 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잡아놓은 거고. 참고로 그 최근에 공사비 많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짓는데 옛날에 인부가 다 우리나라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높습니다. 왜?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외국인 이제 노동자분이 오셨는데 대부분 조선족 이런 데 많이 왔어요. 알아들어요. 대화가 되고 기술력이 돼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안 들어왔죠. 안 들어오면서 이제 동남아 쪽 오는데 한 번도 철근 콘크리트를 안 해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철근 콘크리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철근 이음 간격, 그 다음에 철근 위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실수하면
사고가 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구조 계산을 하잖아요. 설계를 하면은 사람이 하는 실수 범위를 맞춰서 구조를 더 보강합니다. 100이 필요하면은 105를 줍니다. 우리나라 구조는 105나 110을 이렇게 주는데, 역시 철근과 콘크리트 역시 이런 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검증할 때 굳이 설계대로 불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추가 설계를 한 거죠. 구조 계산에서 없는 것들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난 사다리 요즘에 다 일본 거 쓰더라고요. 국산도 있는데 국산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재건축하면 욕심이 많아져요, 사람이. 자, 쓰면, 근데 물량을 보니까 피난 사다리 1층은 피난 사다리가 필요가 없죠. 1층은 왜? 피난할 때 사다리 타고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필로티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나가면 되니까. 이런 경우도 물량이 잡혀 있으면 당연히 뺍니다.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아는 거, 주방 가구 뒤에 타일 붙이나요? 타일 붙이는 시공사는 없어요. 요즘에 이렇게 견적해온 데는 없습니다. 시공사가. 초반에 이런 게 많았어요. 주방 가구 놓고 없는 데만 타일 붙이죠. 근데 견적을 보니까 주방 가구 뒤에도 타일 공사가 돼 있다. 그건 다 빼야죠. 그거 감액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주방이죠. 요게 주방이고, 요거는 주방 가구 있으면 주방 가구 밑에 마루 공사 안 하죠. 빼이죠. 근데 시공사는 그것까지 물량이 다 오는데, 어떻게 보면 적산 내용에 대해서는 해석과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표준 품생도 있고 다 거기대로 하겠지만 판단과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공기술사하고 이렇게 현장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검증부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건 말씀드렸고, 자, 설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설비를 이제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연면적 기준으로 공사비를 증액시켜 왔다. 제가 그렇게 판단 아닙니다. 설비는 개수죠, 개수. 세대에 하나씩 들어간 설비는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난 세대에 대한 사항이지, 면적이 늘어났다고 설비가 늘어난다? 이건 아니죠.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사항을 하는 거고, 도면이 있으면 만약에 수량 산출 거기에 기존의 예전 제품이었다. 그럼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면 끝납니다.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증가율 비율, 세대수 증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에스컬레이션은 요거는 뭐 날짜에 대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약서에 명확하게 몇 월 며칠 기준이다 공사비. 요거는 뭐 조합에서 항상 유념하셔가지고 만들어 두셔야 되고, 특히 목표 일정을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대충 이제 사례 가지고 좀 어렵죠. 오늘은 시간은 거의 다 끝났는데 유의사항만 몇 개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공사비 검증은 조합이나 시공자나, 저희가 조합 대상으로도 이제 조합협회, 한국 조합협회 거기 쪽을 교육한 적이 있어요. 공사비 검증에 대한 경우도. 그리고 시공사 모임은 주택협회죠. 메이저급 시공사를. 거기도 시공사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러이러한 거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앞의 내용은 좀 잘 모르겠죠. 아는 것만 알고. 저도 사실은 시공사 나온 지 20년이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사비 검증은 무조건 검증 대상이 된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원에 전화하셔가지고 협의 먼저 하세요. 만나서. 저희가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 있다고 대구에 내려온 얘기 안 합니다. 서울 조합이면 조합으로 저희가 찾아갈 수도 있고, 서울 역삼동에 서울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약속만 잡으면 저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 좋아요, 직원들. 왜냐면 대구에서 근무하지만 대부분 집이 서울입니다. 불러주세요. 그거는. 시공사는 적산사에만 맡기지 말고 영업팀이 견적하고 협의를 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와야지, 어떤 경우에는 적산사 금액 받아가지고 바로 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틀렸어요, 다. 그러면 다시 서류 제출을 다시 반려해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공사 역시 공사비 검증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오십시오. 조합과 같이 오면 되고요. 저희는
웬만하면은 만나는 장소는 저희 사무실 아니면 조합 사무실에서 만납니다. 무조건. 그리고 검증 기관을 입장을 생각해서 공사비 잘 작성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서식을 다 제공하거든요. 엑셀 서식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달라는 얘기고, 도급 내역서고 실행 내역서. 우리는 시공사가 그래요. 실행이 이만큼 들어갑니다. 저희는 필요 없어요. 계약서에 입각한 내역을 갖고 와야지. 야, 너네 내부 실행하고 돌광공사 더 한다고 더 들어갔다고 이 얘기는 우리한테 하지 마라.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전 설명회도 가능하고요. 중간 설명회도 합니다. 서로 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하시지 마시고. 이슈사항을 좀 보시면요. 현장 설명서, 현설 자료, 제안서, 요거 잘 보관 관리하셔야 됩니다. 계약서 문구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변호사분 혹시 강의하시게 되면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꼭 들으세요. 계약 관리 쪽에서 시공사 계약. 그리고 공부하실 게 계약서 부분 항상 꾸준하게 보시고, 무상 특화 이사 비용 뭐 어디는 어떻더라 그냥 옆에 단지 계약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조합에서 원하는 걸 다 계약서에 시공사가 담아주진 않죠. 왜? 그것은 협의 대상이고, 뭐 최근에는 이제 서울시가 공공관리 쪽에서 표준계약서가 있고, 뭐 나름대로 표준계약서를 수정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뭐 시공사는 수주 추진비, 예비비, 판관비 이런 거 반영을 시키는데 저희는 이걸 인정을 못합니다. 계약서에 있으면 인정을 하죠. 계약서에 없는 건 인정 못한다. 뭐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때문에 금액이 올랐다. 저희는 인정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물가 상승분에서 반영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런 것들이 시공사하고 많이 분쟁을 합니다. 조합 지정 품목, 조합에서 이 품목을 지정을 하는 경우 있죠. 그게 조합에서 요 품목에 대해서 그 업체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개당 25만 원, 전체 보니까는 80억이면 되겠다. 시공사한테 야 80억이니까 80억 올려. 이럴 수는 없어요. 시공사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일반 관리비, 영업비 비용 여러 가지를 포함한다고. 80억이면 아마 시공사는 25% 최소 25% 더해서 늘 겁니다.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표준 품셈, 시장, 표준 시장 단가 이런 것들이 찾아보시면 있어요. 시공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저희는 공공기관 기준 단가 이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재 할증에 대해서, 자재 할증이란 건 뭐냐면 콘크리트가 이 현장에 1000이라는 수량이 필요해요. 시공사는 유실 들어오는 과정에서 타설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것도 있죠. 뭐 흘리고 뭐 어떻게 보면 실수로 이렇게 다시 타설하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들을 추가로 합니다. 이게 자재 할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자재 할증 기준은 저희는 표준 품셈이나 물가재로, 특히 표준 품셈에 있는 각 공종별 할증만 인정을 합니다. 뭐 거기 보면은 뭐 콘크리트는 뭐 3%, 뭐 어떤 부분은 2%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모 시공사는 우리는 무조건 우리 내부 기준이 5%이기 때문에 5% 해줘야 된다. 저희는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액 기준 된다. 공공관리재 수량. 자, 이 내역 입찰을 해가지고 그때 내역 입찰 때문에 급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처음 내역이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봐야 저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공공관리재 때 내역 입찰했을 때 자료 자체가 계약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자료 자체를 시공사가 본인이 불리하게 잘못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정기계 아까 말씀드렸고 조경특화, 외관특화. 외관특화는 좀 가려가면서 하시죠. 이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너무 필요한 부분에 특화하는 게 맞고요. 조경특화는 이거는 뭐 좀 지나면은 욕심 많이 나요. 조합장님분들은 소나무를 좋아하세요. 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모든 조합장님 많이 만났는데 다 소나무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소나무만큼 우리 단지를 고급스럽게 표현한 나무는 없더라고요. 왜? 소나무는 비싸요. 뭐 우리가 밑둥 그 위를 이렇게 재거든요. 지름길을 재가지고 30알, 30cm. 알이 이제 보통 우리가 원주일하고 할 때 그게죠. 50알, 50cm. 100알, 1m짜리 소나무, 1m짜리 소나무 3억, 5억씩 합니다. 한 그루에. 30알, 그러니까 조합장들은 무조건 30알짜리. 왜? 우리 단지를 품위를 나타내는 게 소나무거든.
이런 것들도 잘 꼼꼼히 보세요. 제가 한번 소나무 사러 갈 때 따라가 봤거든요. 조합장님 뭐 임원 들어오고 다 따라봤더니 30알짜리 1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구매는 못해요. 산에 여기서부터 저까지 30억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말 잘하면 옆에 돌멩이 하나 더 주고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원가 관리를 하거든요. 조합장님이 가면 야 내가 왔는데 하나 더 줘.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조경 특화에 대해서 각 수량별로 가격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검증에서는. 여기까지 이제 마쳤고 Q&A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여기는 의무대상 판단 여부인데 그림은 이쁘지만 그렇게 심도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Q&A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대신 도정법을 준용하도록 되기 때문에 의뢰는 가능합니다. 신청은. 나머지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어려웠죠. 그래서 공사비 검증에 대해서 저는 보통 설명을 어디다 하냐면 시공사 영업 담당이나 시공사 담당 들어오고 이제 교육할 때 물론 그때는 제가 안 합니다. 제 밑에 부장이나 팀장이 하는데 대상으로 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를 들어가면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다만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공사비하고 건설사 개념이 어떻고 공사비 검증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